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나는 당신이 주식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투자하는 법. 지금이라도 투자하고 같이 공부합시다. 애널리스트 이효석이 진심으로 써내려간 생존 투자법. 이효석 지음 페이지 2에서 펴낸 책입니다. 먼저 지은이님 소개부터 읽어볼게요. 지은이 이효석, SK증권에서 자산전략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과거 교보악사 자산운용에서 헤지펀드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쌓은 노하우는 애널리스트로서의 발판을 더욱 견고하게 다져주었다. 2020년에 발표한 투자 리포트,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투자하는 법은 FN가이드 조회수 탑3를 기록했다. 52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안 읽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뜨겁게 회자되면서 투자 이론과 아이디어를 인정받았다. 국내 최고 경제 유튜브 채널 3프로TV에 출연해 세계 경제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울림 있는 통찰을 보여주며 큰 반응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특히 생존을 위해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의 절박함에 진심으로 공감하면서 전문가의 축적한 그동안의 노하우와 인사이트를 아낌없이 전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가슴을 울리는 명강의, 2번, 3번 보는 레전드 강의라는 열광적인 지지와 찬사를 받기도 했다. 현재 개인 유튜브 채널 이효석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구독자들과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차례를 살펴볼게요. 차례. 추천사. 미래 세상에 나아갈 힘은 따뜻한 지혜에서 나온다. 투자 넘어 경제가 보이는 책. 프롤로그. 지금이라도 투자하고 함께 공부합시다. 제1장. 미스터 마켓의 생각을 읽어라. 제2장. 지금 당장 투자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 제3장. 디플레이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기본 개념. 제4장. 완전히 바뀐 투자 환경을 이해하라. 제5장. 숫자의 가치를 더하는 밸류에이션에 집중하라. 에필로그. 한 번이라도 더 성공하고 단 1%라도 성공 확률을 높이는 투자를 위하여. 차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프롤로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사. 미래 세상에 나아갈 힘은 따뜻한 지혜에서 나온다. 증권시장엔 참 재주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어려운 경제와 투자를 참 흥미롭게 풀어서 글을 쓰고 말을 하는 분들이 3프로TV를 통해 많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SK증권의 이효석 팀장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효석 팀장에게는 특별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투자자들을 위한 뜨거운 열정입니다. 3프로TV 저녁 라이브 방송에서 어려움을 겪는 투자자들 얘기를 하다가 왈칵 쏟아내던 그의 눈물을 보면서 저는 그에게 특별한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펀드 매니저와 애널리스트를 넘나들며 보여준 탁월한 분석력과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었고요. 이 책 나는 당신이 주식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는 바로 그런 그의 탁월함과 진실함을 선명하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세상은 조금씩 더 복잡계로 다가갑니다. 그 복잡계를 다루는 기술은 캐도남마가 아니고 사랑의 힘에 기반한 따뜻한 지혜입니다. 또한 경제적 생활과 수준을 높이는데 가장 어려운 과목이 주식이지만 잘 배우면 기업을 아는 것은 물론 금리, 환율 등 거시적 안목으로 경제 전반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효석 팀장과 함께 따뜻한 지혜를 나누고 배우며 꼭 부자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3프로TV 김동환. 투자 넘어 경제가 보이는 책. 2020년 4월에 책 디플레 전쟁을 펴낸 후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박사님,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를 넘어섰는데 아직도 디플레를 걱정하세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늘 아마존을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계적인 유통체인을 가진 아마존은 유통업계의 일대 지진을 가져온 존재입니다. 아마존을 연구한 학자들은 아마존이 점유율을 높이면서 첫 번째,
유통업체의 가격 변경 주기가 짧아졌고, 두 번째, 로컬 가격이 소멸했으며, 세 번째, 유가나 환율 등 외부 변화에 따른 가격 조정이 빈번해졌다고 지적합니다. 예전에는 메뉴 비용, 제품 가격이 바뀔 때 가격표를 바꾸고 인상된 가격을 광고하는 등 가격 조정에 들어가는 돈의 총합이 꽤 컸습니다. 가격을 바꾸고 전산에 이를 반영하는데도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아마존이 대세가 된 다음부터 가격 조정은 일상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쿠팡이나 위메프는 온라인으로 특가 상품을 신속하게 알려주고 주문하면 몇 시간 만에 배달까지 해줍니다. 이런 변화는 결국 저렴한 비용으로 자본을 조달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호석 애널리스트가 이 책에서 지적한 것처럼 아마존이나 쿠팡 같은 기업들은 기존 사업자들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점이 보입니다. 기존 사업자들은 번 돈의 일부만 투자하고 남은 돈은 미래를 대비해서 유보하는 전략을 택했지만 아마존이나 쿠팡 같은 기업들은 순이익의 일부 정도가 아니라 적자를 내면서까지 투자합니다. 쿠팡이 미국 주식시장에서 수십조 원의 시장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존이라는 선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쿠팡에 나중에 아마존처럼 유통업의 지배적인 위치까지 올라가서 돈 많이 벌 것이라고 기대하기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던 것입니다. 쿠팡이 이 돈을 가지고 청주에 새로운 물류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힌 거 보면 새벽 배송 품목 및 지역은 더 늘어날 게 확실해 보입니다. 이런 연유로 저는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에도 인플레가 일상화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백신을 맞고 집단 면역이 이뤄지면 오프라인 중심의 생활로 복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익숙해진 넷플릭스와 배달의 민족 그리고 새벽 배송 서비스를 끊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 강력한 할인 그리고 신속한 배송으로 무장한 신생기업의 서비스는 계속해서 탄생할 것이고요. 물론 보복 소비가 시작되면서 일시적으로 수급 문제가 발생하고 이게 인플레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상 초유의 저금리 환경 속에서 투자자들이 제2의 아마존을 찾기 위해 눈이 벌겋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저는 이호석 애널리스트가 주장하듯 인플레가 약한 세상을 예상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시장의 주도주도 과거와 다를 것이고 더 나아가 정부의 정책도 궤를 달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예상은 전제가 바뀔 때 틀릴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전쟁이나 혁명, 그리고 새로운 전염병이 세상을 뒤흔들지 누가 알겠습니까? 따라서 이 책에서 하는 이야기는 일종의 가설로 받아들이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신 아주 설득력 있는 가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득력 있게 전개하는 과정이 매력적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경제에 관심 많은 분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좋은 책이라 생각합니다. 즐거운 독서, 행복한 인생 되세요. 홍춘욱 대표 올림. 프롤로그. 지금이라도 투자를 시작하고 함께 공부합시다. 코로나19 이후 투자와 관련된 다양한 유튜브 채널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투자도 오픈북 테스트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달리 보면 다른 경쟁자들도 그 정보를 똑같이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라서 돈 벌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기초가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저는 올해부터 이호석 아카데미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열심히 배운 것들 잘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는 내용의 첫 영상을 올렸죠. 그런데 그 영상에 구독자 중 한 분이 이런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나도 이호석 씨만큼이나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필 코로나19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올해부터 주식을 해보려고 하니 좀 도와주세요. 그 댓글을 혼자 방에서 읽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분이 투자하기로 결심한 소중한 돈을 지키면서
투자하도록 도울 수 있을지를 고민했습니다.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항상 바뀌는 시장에 대한 전망보다 변하지 않는 투자의 본질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현재 투자 환경을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유형자산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형자산은 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밸류에이션 방법론이 갖는 한계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좌초자산이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제시된 방법론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기업의 현재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해줘야 하는 재무제표의 한계가 점점 커지면서 투자자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뿐만 아니라 금융위기 이후 연준의 부양책들은 대부분 교과서에 없는 새로운 시도들입니다. 이전보다 낮은 금리는 투자자들에게 더 먼 미래를 예측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투자 세계를 바라보는 저만의 관점을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이 책을 썼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바뀐 세상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제1장은 딜링룸에서 시작해 헤지펀드 매니저를 거쳐 지금의 애널리스트가 되기까지 제 경험을 따라가며 투자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내용입니다. 특이하게도 딜링룸에서 주식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에 생존 투자의 의미를 깊이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헤지펀드를 운용했던 경험을 통해 투자 자체가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중장기 트렌드에 투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또한 애널리스트가 되고 나서 어쩔 수 없는 여러 한계도 느꼈는데 여기서는 제가 극복하고자 하는 편향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2장에서는 지금 당장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투자자들이 버블을 걱정하지만 저는 여전히 하락 가능성에 베팅하지 말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통화량이 화폐가치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통화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텐데 이것은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라는 기이한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신기하게도 지금 당장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가 되지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아무리 투자 환경이 좋다고 해도 국내 기업들이 장사를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겪는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의 달라진 모습은 큰 손뼉 소리를 기대하게 합니다. 제3장에서는 제가 가장 많이 고민했던 주제인 디플레이션을 다룹니다. 많은 분들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작된 자산가격 상승 원인으로 유동성과 저금리를 지목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질문해보면 유동성과 저금리가 발생했던 원인은 아주 강력한 디플레이션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19 극복이 시작되는 원년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투자의 관점에서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중에서 무엇을 양자택일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둘 중 하나로 결정이 날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이라는 데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논란을 벌이는 그 시간 동안에도 우리의 투자는 계속되어야 하는데 결론이 날 때까지 자산 가격 상승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제4장에서는 기술의 발전으로 투자 환경이 얼마나 극적으로 변했는지에 설명합니다. 유수의 해외 투자 은행들이 왜 우리가 그동안 중요하게 봤던 경제 지표들을 보지 않기 시작했는지, 어떻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무모할 정도로 과감한 자본 정책을 쓸 수 있었는지를 무형자산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의 발전은 투자자들의 투자 행태도 바꾸어 놓았는데 이 점은 지난해부터 일어난 동학개미 운동이 단순히 주식시장이 좋아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에 바뀐 투자 환경을 설명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제5장에서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가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하나는 기업의 실적이며 또 하나는 할인율입니다. 둘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정답은 둘 다 똑같이 중요하다입니다.
그동안 투자를 하면서 우리의 관심은 기업의 실적에만 너무 많이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할인율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었죠. 저는 이것을 주식에 적용되는 금리로 풀어내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식에 적용되는 금리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듀레이션과 볼록성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쉽게 설명해 보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밸류에이션이 필요한 시대라는 판단으로 리얼 옵션의 개념도 사례를 들여 설명해 봤습니다. 이 책을 통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지금이라도 투자를 시작하고 함께 공부하자는 것입니다. 저금리와 유동성을 가져온 강력한 디플레이션 압박, 그리고 기술의 발전으로 바뀐 투자 환경 모두 지금이라도 투자하자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죠. 그리고 밸류에이션은 보이지 않는 투자 환경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최소한의 도구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워서 끝까지 읽지는 못하더라도 책을 덮을 때에는 독자분들이 투자를 꼭 하겠다고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가가 너무 올랐는데 지금 들어가면 꼭지 아닌가요? 물론 내일 당장 주식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일단 조금이라도 산 후 공부하면서 확률을 높여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푼을 더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투자를 안 하는 것이 0이고 투자를 하는 것이 1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투자의 세계는 1에서 100까지 있기 때문이죠. 주식 투자는 여러분이 1에서 100까지를 여행하는 긴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을 향하려면 어쨌든 0이라는 문턱을 넘으셔야 합니다. 물론 문턱을 넘는 것 자체도 무척 힘든 일입니다.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기 위해, 더 이상 코너에 몰리지 않기 위해 어떤 것을 선택해야만 하니까요. 하지만 첫 번째 선택의 결과가 좋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박세리 선수처럼 양말을 벗고 세컨샷을 잘 치면 되니까요. 상황을 역전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남아있고 오늘 내린 투자 결정 하나하나가 모여 10년 후 성과를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됩니다. 이 책이 긴 여정을 떠나는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이효석 제1장 미스터 마켓의 생각을 읽어라. 주식시장의 고평가 논란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일명 버킷 지수로 알려진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시가총액입니다. 버핏 지수는 오랜 기간 동안 주식시장의 고평가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됐지만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시가총액은 상장된 기업의 가치의 합이고 GDP는 정부, 가계, 기업의 부를 더한 값입니다. 따라서 GDP 대비 시가총액의 값이 커진다는 것은 정부, 가계 기업 중에서 기업의 가치가 커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미국 기업은 이미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도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GDP로 나누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무형자산의 중요성은 계속 커지는데 GDP는 무형자산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죠.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 기업의 현재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지표는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여전히 기업의 실질 가치를 설명하는 가장 유용한 툴이지만 무형자산과 자초자산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큰 도전을 받고 있죠. 플랫폼, 연구개발, 브랜드 가치 등 무형자산은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 더 중요해지고 있지만 재무제표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언제든 자초될 수 있다는 의미의 자초자산 역시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정립되지 않았지만 결국 반영되어야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간이 흘러 보이지 않는 세상이 현실이 되고 보이는 세상이 되어 누구나 무형자산과 자초자산을 평가할 수 있는 때가 되면 기회는 이미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투자란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투자 환경의 변화를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갖추면 성공의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시장이 옳다는 말은 시장이 미래를 정확하게 맞춘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장이 당시의 투자자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움직임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투자를 하면서 때론 제가 하는 일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정도로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이 투자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인가에 대한 고민도 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의 투자란 반대로 이야기하면 투자의 영역에서 사람의 판단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저금리가 지속될수록 더 먼 미래의 기업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인사이트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숫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넘어 내러티브가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딜링룸에서 시작해서 헤지펀드 매니저를 거쳐 지금의 애널리스트가 되기까지 제 경험을 따라가 볼까요? 여러분을 투자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1. 보이지 않는 세상을 대하는 자세. 딜링룸에서 만난 주식. 제가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한 곳은 은행의 딜링룸이었습니다. 딜링룸은 금융시장이 요동칠 때마다 뉴스 영상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곳이죠. 항상 뭔가 바쁜 모습으로 한 사람당 모니터를 6개에서 8개씩 쳐다보면서 실시간으로 바뀌는 시장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만 하는 곳입니다. 각자의 포지션에 따라 탄식과 환호가 이어지기도 하고 워낙 큰 돈이 움직이기 때문에 실수가 나오면 엄청난 호통이 터지기도 합니다. 딜링룸의 첫인상은 정말 스펙터클했습니다. 올백 머리를 했던 딜링룸 헤드의 카리스마 있는 모습, 압도적인 분위기를 풍기며 여유있게 시장과 소통하며 본인의 일을 해내는 선배들, 장애거리를 하는 딜러분들이 당시엔 전혀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로 호가를 주고받는 모습들, 그리고 거래가 완료되면 딜던이라고 외치며 전화를 끊는 모습까지 저에게는 모두 신기할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저의 딜링룸 생활은 시작됐죠. 딜링룸은 주식 이외에도 환율, 채권, 수합 등 다양한 상품을 거래하는 딜러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손실 관리가 매우 엄격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제가 딜링룸에서 선배들에게 처음 들었던 말은 시장은 항상 옳다는 말이었습니다. 시장이 아니라 내가 옳다는 생각을 하면서 거래하면 일단 멋있긴 합니다. 게다가 결국 내가 맞았다는 것이 증명될 때는 큰 돈을 벌 수도 있죠.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시장이 움직일 경우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걸 잃고 직업까지 잃을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연간 손실 한도에 도달할 정도로 큰 손실을 보게 되면 결국 손절매를 하고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기에 저에게 해준 충고였던 것 같습니다. 반면 시장이 옳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면 큰돈을 벌 수는 없을지 몰라도 생존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어쩌면 비겁해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계속 생존이 우선이라는 철학에 기반한 투자를 하다 보면 어느새 성장한 자신의 능력과 늘어난 자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 선배들이 시장은 항상 옳다라는 말을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시장이 옳다는 말의 진짜 의미. 물론 주식은 기업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환율이나 금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식의 관점에서 시장은 항상 옳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시장이 옳다는 말은 시장이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컸던 2018년, 당시의 대북주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관련 종목의 주가는 한두 달 만에 두세 배씩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안타깝게도 결국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오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옳다는 말이 미래를 예측한다는 말은 확실히 아닌 것 같네요. 하지만 시장은 늘 당시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즉, 대북 관련 종목의 주가는 당장이라도 통일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던 국민들의 기대를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죠. 2020년 코로나19 이후 주식시장 역시 새롭게 시장에 뛰어든 투자자들의 생각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철학에는 인간의 행동을 바라보는 관점이 깔려 있습니다. 또한 미스터 마켓, 주식시장을 의인화하여 표현한 말인데 이 미스터 마켓을 활용해야 할 대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배워야 할 대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 역시 투자 철학을 결정짓는 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가치 투자의 대가 벤저민 그레이엄은 미스터 마켓의 변덕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고 했는데 좋은 투자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스터 마켓이 변덕을 부려 가치에 비해 가격이 비싸게 거래될 때가 생기는데 그럴 때는 팔고 싸게 거래될 때 사면 되니까요. 다만 시장이 항상 옳다라는 말의 의미를 강조하는 저는 약간 다른 투자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미스터 마켓의 움직임은 변덕 때문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당시의 투자자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점에서 보면 얻어야 할 교훈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 교훈을 얻기 위한 노력이 장기적으로 생존 투자에 도움이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2020년 한 해 동안 테슬라 주가는 7배 상승했습니다. 작은 종목이 잠깐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이제 테슬라는 S&P 500 기업 중 5번째로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기업의 주가에 대해 너무 올라서 빠져야 한다라는 생각만 한다면 그 또한 겸손하지 못한 자세일 수 있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들의 PBR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총 1인 애플은 34.9배이고 2위인 마이크로소프트는 14.1배입니다. 아마존은 20.3배, 테슬라는 49.8배입니다. 미국 기업들의 PBR을 보면 코스피의 PBR은 이제 막 1배를 겨우 넘어섰는데 이건 너무하다, 비싸도 너무 비싸다 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지, 왜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회사들의 PBR이 20배를 훌쩍 넘어서도 오랜 기간 거래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옳다라는 저의 생각은 시장을 대하는 자세와 관계가 깊습니다. 시장에서 확인되는 현상을 그대로 따라가는 모멘텀 플레이가 옳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이해하고 교훈을 찾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투자 환경은 보이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이죠. 어떤 투자 철학이 본인에게 맞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한 두 가지 투자 철학의 장단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시장이 옳고 주식시장을 통해서만 세상의 변화를 확인하겠다는 투자 철학은 자칫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철새처럼 중심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시장을 통해서 세상을 배우려는 자세는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핵심 투자 전략은 어디까지나 본인 스스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시장의 변화무쌍한 움직임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만의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